적당한 음주가 건강에 좋다는 말의 진실. 프랑스 국립보건의학연구소에서 음주와 치매의 관계를 밝힌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소는 영국의 데이터베이스에서 35세에서 55세 9,000명의 자료를 추출해 23년간 추적 조사했는데요. 그 결과 일주일에 와인 한 잔에서 14잔 마시는 사람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이상을 마시는 사람은 치매 발병률이 40% 높았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아예 안 마신 사람은 74%가 높았던 점입니다. 그런가 하면 맥주가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연구팀은 맥주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맥주 1리터당 약 30mg의 규소가 들어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규소는 뼈를 더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미네랄입니다. 물론 규소는 다른 음식에도 들어있지만 맥주에 들어있는 규소가 더 흡수가 잘 됩니다. 또 일부 학자들은 알코올이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을 증가시키고 혈전의 생성을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술을 마시면 스트레스가 해소되므로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도 합니다. 2007년 심혈관 학회지에 실린 내용을 보면 적당한 음주는 사망 위험률을 낮출 수 있지만 음주가 과도해지면 당연히 사망 위험률이 올라간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연구들은 적당한 음주가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생각하는 적당한 음주량은 남성의 경우 하루 소주 2잔, 여성은 하루에 1잔 정도입니다. 와인일 때는 남성은 하루 1잔, 여성은 하루 반잔 정도, 맥주로 치면 1캔입니다. 술의 종류는 와인이 가장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반대로 애주가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연구 결과들도 만만치 않게 있습니다. 2010년 BMC 공중보건학회지에 술은 조금만 먹어도 뇌출혈 위험률을 증가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또 캐나다 빅토리아 대학교 연구팀은 적당한 음주가 건강에 좋다는 분석되었던 과거의 연구들을 하나씩 다시 검토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연구 결과를 도출해내는 과정에서 아주 큰 오류를 발견했습니다. 과거 논문들은 금주하는 사람과 적당한 음주를 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비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음주군 실험 대상자 중에는 처음부터 계속 음주를 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수 실험 대상자가 과거에 술을 많이 마셔서 건강이 나빠졌거나 또는 다른 건강상의 이유로 금주를 하는 사람들도 포함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연구팀은 이런 사람들을 배제시키고 처음부터 금주를 한 사람들만 다시 분석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주일에 1잔 미만으로 마시는 사람들의 사망 위험률이 가장 낮았습니다. 즉, 거의 금주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는 결론이 내려진 것입니다. 영국 의학학술지 닌센에 실린 연구 결과는 음주를 피하는 것이 훨씬 건강에 좋다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 연구는 전 세계적인 규모로 진행되었는데 알코올 소비를 과거 약 20년까지 조사하고 데이터 분석에 참여한 대상자는 15세부터 95세까지 선정해 광범위한 조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술을 한 잔 더 마실 때마다 얼마나 더 건강에 안 좋은지를 수치하였습니다. 그 결과 금주하는 사람 10만 명 중 건강에 문제가 발생한 사람은 914명이었는데 하루에 술을 한 잔씩 마실 때 4명, 2잔씩 마실 때 63명, 5잔을 마실 때 338명이 늘어났습니다. 결론적으로 적당한 음주가 심장병을 줄인다는 연구 결과에도 음주의 폐해가 가려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암이나 간질환, 감염질환과 같은 다른 무서운 질환에 걸릴 확률은 훨씬 더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심장병을 낮추는 이득이 완전히 상쇄되고도 남을 정도이죠. 술을 마시면 바로 얼굴이 빨개지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술은 더 위험한 독입니다.
알코올 분해 과정에서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성분이 발생하는데 이것이 바로 얼굴을 빨개지게 만들고 숙취를 만드는 원인 물질이죠. 물론 이 아세트알데히드를 분해하는 효소, 즉 아세트알데히드 탈수소 효소가 많은 사람들은 얼굴이 빨개지지 않고 숙취가 적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한국인은 유전적으로 약 40% 사람들이 이 효소가 부족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발암물질인 아세트알데히드에 노출되는 것으로 건강에 유익할 리가 없겠지요. 또 술을 먹고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고혈압에 걸릴 확률이 더 큽니다. 그리고 알코올이 혈관에 큰 부담을 주어서 심장 발작과 뇌졸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암 발생 위험에 대한 국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한림대학교 연구팀은 대장암으로 진단받은 1290명과 정상인 106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아세트알데히드를 잘 분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장암 발생 위험률이 6배 높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술을 마시면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식도암에 걸릴 위험이 6에서 10배까지 높다는 발표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금주한다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죠. 그렇다면 위험 음주보다 적정 음주를 하도록 노력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특이하게도 건강한 음주 문화를 위해 WHO에서는 적정 음주 공장장이라는 걸 제안했습니다. 적정 음주란 자신과 타인에게 해가 되지 않는 수준의 음주를 말합니다. 이를 저위험 음주라고도 합니다. 적정 음주량은 소주, 알코올로 계산해 보면 남자는 하루 3잔 미만, 여자는 하루 2잔 미만입니다. 의과대학에 다녔던 저조차도 술 때문에 꽤나 고생했습니다. 예비 의사들이 모여 있다고 술 권하는 한국적인 문화가 없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세트알데히드를 분해하는 효소가 매우 적은 사람입니다. 한 잔을 마셔도 얼굴뿐 아니라 상체까지 빨개지는 저로서는 술을 먹기가 참 어렵습니다. 술을 먹고 괴로워하면서 구토를 한 적도 많고요. 그때는 그렇게 먹으면서 내가 술을 이겨내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생각은 완전히 틀렸다는 걸 압니다. 모든 사람은 유전적으로 다릅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술을 먹고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에게 계속 술을 권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는 독이 되는 발암물질을 계속 먹으라고 권하는 것과 같습니다. 블랙커피가 간암을 예방해 줄까? 우리나라에는 커피가 처음 들어온 것은 1890년 전으로 추정됩니다. 약 130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연간 265억 잔의 커피를 마십니다. 한 사람당 약 500잔에 해당되지요. 우리나라는 세계 7위 커피 수입국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삶 속에 깊이 들어와 있는 커피를 제대로 먹는 방법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커피가 자신에게 해로운지 해롭지 않은지 알아야 하고요. 실제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 중에는 커피를 마시지 않다가 커피가 건강에 좋다는 기사를 보고 일부러 하루에 2잔씩 마시기를 시작했고 그 때문에 오히려 건강이 나빠진 사례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늘 접하는 기호식품이지만 커피만큼 건강에 대한 논란이 많은 음식도 없습니다. 그만큼 상반된 연구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커피가 건강에 좋은 이유 중 많은 의학 전문가들이 인정하는 것이 바로 간에 대한 것입니다. 영국 퀸스대 벨파스트 암 역학 연구팀은 커피를 마시는 사람은 마시지 않는 사람에 비해 간암의 90%를 차지하는 간세포암 발병률이 50% 낮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또 2017년 영국 사우샘프턴 대학의 에든버리 대의 공동연구팀은 총 200여만 명의 대상으로 된 26편의 연구 논문을 분석한 결과 커피를 하루 한 잔 마시는 사람은 간암 발생률이 20%, 2잔 마시는 사람은 35%,
5잔 마시는 사람은 50% 낮아진 것으로 나타난다는 결과를 발표한 일이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 등의 대규모 연구 자료들은 우유나 설탕이 들어있지 않은 블랙커피가 간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밝힙니다. 만성 간질환, 즉 지방간, B형, C형 간염이나 간경화증이 있는 사람들은 간암으로 진행할 확률이 많은데 이런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면 간암 예방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커피 속에 100가지 이상의 성분이 들어있는데 그중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폴리페놀은 황산화작용, 황염증 작용, 항암 작용을 하는 성분으로 간암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더욱이 커피는 배변 활동을 돕습니다. 혹시 아침에 진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바로 화장실을 찾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커피 효과를 누리신 것입니다. 커피 속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화합물 중 클로로겐산이 장의 연동 운동을 활발하게 해 원활한 배변 활동을 도와주고 변비를 예방해 주거든요. 물론 이 효과는 10명 중 3명에게만 나타납니다. 또 하루 3에서 5잔의 정도의 커피가 심장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이 역시 폴리페놀 성분의 황산화 작용으로 혈관 내 혈전이 생기는 초기 과정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커피는 대장암과 담석을 예방하고 치매와 당뇨병 발병률을 낮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커피는 천식의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는 커피 속의 카페인 덕분입니다. 카페인은 기관지의 수축을 막아줘 기침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는 페오필린 성분과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커피를 마시면 안 되는 사람들. 커피가 건강에 해롭다는 연구도 만만치 않습니다. 커피에 약한 대표적 장기가 바로 위장입니다. 커피는 위벽을 작용해 위산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이죠. 또 카페인 때문에 식도와 위 사이에 있는 관략근이 느슨해져 위산이 역류되기 쉬워 역류성 식도염의 원인이 됩니다. 또 커피는 변비 예방에 도움이 되지만 반대로 설사를 자주 하는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에게는 복통과 설사와 같은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커피가 심장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상반된 결과를 보이는 연구도 있습니다. 차이점은 커피 소비량이었습니다. 하루 5잔 이상의 많은 양의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은 오히려 심근경색 발병률이 5% 이상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과도한 카페인은 혈압을 올리고 심장을 빨리 뛰게 하며 심장이 예민한 사람에게는 심장 발동이 불규칙해지는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커피 속에 들어있는 지방 성분도 한몫합니다. 커피에는 카페스테롤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것은 간에서 콜레스테롤로 전환되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카페스테롤은 주로 커피의 에스프레소 방식으로 추출할 때 포함되는데요. 드립 방식의 커피에서는 필터를 통해 걸러집니다. 콜레스테롤이 높은 사람이 가능하면 에스프레소보다 필터를 통해서 걸러지는 드립 커피가 좋습니다. 커피 속 카페인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여러 가지 영양소의 흡수를 방해하거나 배출시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철분과 아연, 칼슘입니다. 철분과 아연은 카페인에 의해 흡수를 방해하는 대표적인 필수 미네랄입니다. 또한 카페인은 소변으로 칼슘 성분을 배출을 증가시킵니다. 그러니 노년기 분들에게 과도한 카페인 섭취는 골다공증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커피의 카페인은 만성 피로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만성 피로 클리닉에서 만난 수많은 환자들 중에도 카페인 중독 환자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분들의 경우에는 카페인을 끊었을 때 약 2에서 3주 사이 증상이 많이 호전되는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카페인은 간에서 변화되면서 다음에 3가지 물질로 바뀝니다. 데오프로민,
파라잔틴, 피오필린이라는 물질인데 이것들은 뇌에 작용하면서 산소 공급을 증가시켜주고 신경 전달을 활성시켜주며 근육 자극을 강하게 만들어 기분을 좋게 해줍니다. 여기까지는 카페인의 순기능이 속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카페인의 효과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발생합니다. 그때부터는 몸에 힘이 빠지고 정신이 탁해지며 두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카페인을 찾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오래 겪다 보면 결국 카페인 부족 시에는 나타나는 피로감이 심해지고 만성적으로 피로 증상을 느끼게 됩니다. 몸이 늘 피곤하다면 사실 이 악순환이 과정을 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페인은 끊는 것이 정답이죠. 커피 외에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성 피로를 연구하는 의사들은 카페인을 먹으면 계속 일을 하는 것은 미래 에너지를 미리 가져다 쓰는 것과 같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쉬어야 할 엔진이 쉬지 않고 카페인의 힘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카페인의 효과가 끝나면 더 큰 피로감이 몰려오는 것이죠. 마치 카드빚을 내어 오늘은 즐겁게 사는 것과 비슷하겠네요. 그 끝은 파산인 것처럼 지속적 카페인 끝은 에너지 고갈, 즉 번아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겪어본 커피의 대표적인 부작용은 밤에 잠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커피의 카페인이 몸속에 남아있는 시간은 6에서 12시간 이상이기 때문에 오후 늦은 시간 커피를 마시면 깊은 잠을 못 자는 상황이 생깁니다. 물론 자신은 아무리 커피를 많이 마셔도 잠을 잘 자는데 지장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런 사람들도 커피를 마시지 않았을 때와 커피를 마시고 잠이 들었을 때 뇌파의 차이가 있습니다. 스스로 잠을 잘 자는 것과 같지만 커피를 마시지 않았을 때 더 깊은 잠에 드는 것입니다. 잠을 깊게 자는 것과 몸과 마음에는 매우 중요합니다. 피로 회복뿐 아니라 면역력, 호르몬 밸런스, 감정 문제에 관해서도 숙면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서 증명되었습니다. 커피 이야기를 하면서 다이어트 이야기를 빼놓을 수는 없겠네요. 커피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들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실제로 커피의 카페인은 우리 몸의 신대사를 증진시켜 에너지를 더 많이 소비시킵니다. 결국 칼로리 소비가 많아지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죠. 이 이론으로 실제 다이어트 보조제에 카페인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서울의료원의 연구팀이 블랙커피를 마시면 비만 위험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죠. 정확히 말하자면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설탕과 프림을 넣지 않은 커피를 마신 사람 중에도 비만도 증가가 확인됐다는 내용이 있었던 것입니다. 논문에서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확실히 기술하진 않았지만 커피와 수면 그리고 비만 관계 연구 결과들로 그 원인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카페인이 숙면을 방해하는 것은 확인된 사실입니다. 그리고 수면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이 비만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수면과 비만 관련 연구를 살펴보았을 때 잠을 충분히 자는 사람보다 5시간 미만으로 적게 자는 사람들이 비만이 될 확률이 25% 증가합니다. 이는 렙틴이라는 호르몬과 관련이 있습니다. 렙틴은 포만감을 주는 호르몬으로 식욕 억제와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줍니다. 렙틴과 관련된 한 실험이 있는데요. 실험 대상자들을 숙면을 취하게 하고 나서 렙틴 수치를 측정해 보니 5.3 정도가 나왔고 그 다음날 밤을 꼬박 새우게 하고 다시 측정해 렙틴 수치가 3.7로 감소되었습니다. 결국 잠을 잘 자는 사람들은 렙틴 수치가 높게 유지되고 살이 덜 찌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숙면 방해에 이어지는 카페인 섭취는 살이 더 잘 찌는 몸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커피를 끊을지 말지 결정하기 전에 커피의 장점과 단점이 되는 성분들을 조금 더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커피의 해로움에 대한 결과들은 거의 카페인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러나 카페인 외에 다른 성분들은 해로움보다는 이로움이 더 많습니다. 폴리페놀 화합물의 항산화 작용과